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위해 평생 낡은 트럭만 몰았던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30대 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인연을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와 파혼을 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업복만 입고 고생하신 우리 아빠를 가난하고 격이 떨어진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모욕하던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오만했던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애지중지 껴안고 온 낡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종이 한 장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날 숨막히던 상견례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줄만 알았던 우리 아빠의 진짜 모습과 허영심 가득했던 그 집안의 민낯을 지금부터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아버지는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구옥빌라 2층, 겨울이며 외풍이 들어와 코끝이 시렸던 그 작은 집에서 아버지는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내려 당신의 청춘과 뼈를 모두 갈아 넣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일터는 시끌벅적하고 치열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낡은 파란색 1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짐칸에서 배추며 물을 쉴 새 없이 나르던 아버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조수석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죠. 우리 지은이 배 안 고파? 아빠가 얼른 일 끝내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제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릿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수없이 나르느라 손바닥은 돌덩이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짐은 사이사이에는 아무리 박박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먼지와 채소물이 까맣게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부럽지 않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꽤 규모가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아버지께 좋은 차를 사드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제 예비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본인 입으로 늘 자기 집안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여유 있는 집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다정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끌렸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그의 태도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찜찜한 기분을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던 건 상견례를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저를 그 사람이 새로 뽑은 번쩍이는 SUV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 준 날이었습니다. 차가 제가 사는 동네의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빌라 앞에 주차된 아버지의 낡은 파란 트럭을 발견했죠. 트럭 적재함에는 내일 새벽 시장에 가져갈 빈 플라스틱 상자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창밖으로 아버지의 트럭을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무조건 신도시 쪽으로 알아보자. 솔직히 이 동네는 애들 키우기엔 환경이 좀 그렇잖아. 주차할 데도 없어서 매번 이렇게 길막하고 아버님 트럭도 낡아서 매연 냄새 너무 심하더라. 동네 사람들한테 민폐 아니야? 그 순간 제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삶을 동정하듯 혹은 귀찮은 장애물 취급하듯 말하는 그 말투가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평생 저 트럭으로 나 키우셨어. 골목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대놓으신 건데 민폐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정색하며 따져묻자 그는 당황한 듯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유, 알지, 알아. 아버님 고생하신 거 누가 모른대? 그냥 내 말은 이제 우리가 모실 테니까 저런 고생 그만하시게 하자는 뜻이지. 너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이해한다며 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은연중에 우리 집을 가난하고 부족한 집, 자신의 그 가난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예민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이기에 시장 바닥에 치열한 삶을 몰라서 한 실수일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께도 번듯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억누르며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꼭 멋진 양복을 한 벌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갔지만 아버지는 가격표를 슬쩍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빠 왜 그래? 내가 사드린다고 했잖아. 그쪽 집안분들 다 차려입고 나오실 텐데 아빠도 기죽지 않게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야지. 제가 속상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기죽고 왜 기죽어? 내 딸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컸는데 아빠는 옛날에 네 삼촌 결혼할 때 맞춘 양복 있어. 그거 드라이 클린이 싹 해놨다. 그 돈 있으면 우리 지은이 살림살이 하나라도 더 사.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안방 옷장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훅 풍기는 유행이 한참 지난 폼이 넉넉한 낡은 짙은 회색 양복을 꺼내 입어보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빠가 낡은 옷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내 가난이 아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양복을 다시 조심스레 벗어 걸어두시곤 거실 구석에서 낡아 빠진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모서리 가죽이 다 벗겨지고 손잡이마저 달아빠진 시장에서 수금하실 때나 들고 다니시던 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른 걸레로 그 낡은 가방을 정성스레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아빠, 상견례 자리에 그 가방은 왜? 설마 그거 들고 가시려고? 그냥 맨손으로 가셔도 돼. 제가 기겁하며 말리자 아버지는 가방의 낡은 잠금장치를 찰칵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해. 우리 딸 시집가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절대 기죽지 않게 해줄 아빠의 부적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수건으로 소중하게 닦아내던 그 허름한 서류 가방 안에 평생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일궈낸 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그리고 그 오만한 사람들의 콧대를 단번에 꺾어버릴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견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제 마음속 불안감은 아직 닥쳐오지 않은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2주 정도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우아한 목소리로 사람 속을 교묘하게 긁는 분이셨지만 그날은 유독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은아,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하니? 친정에 엄마가 없으니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위로를 가장한 그 뼈있는 첫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한번 고르시더니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견례 전에 예단 문제로 미리 짚어둘 게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집 친척들이 워낙 깐깐하잖니. 우리 아들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번듯한 직장에 외모에. 솔직히 친척들 기대가 커서 말이야. 네가 친정 사정이 좀 여의치않은 건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무리를 해서라도 격식을 갖춰와야 해. 안 그러면 친척들 사이에서 평생 시장 통해서 부르마 끄는 집 딸이라고 무시당한다.
나야 널 예쁘게 보지만 다른 사람들 입방향에 오르는 건 엄마로서 못 보겠구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결국 친정이 가난하니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혼수를 크게 해오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 홀로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번 돈입니다. 저를 시집 보낸다고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해 모으신 그 귀한 돈을 누군가의 체면과 허영심을 채우는데 쏟아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예단을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짧고 날카로운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얘 빚을 내서라도 해오는 게 예의지. 우리 아들이 너 하나 걷어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깟 예단 하나에 앓는 소리를 하니?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어머니는 제 대답은 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뚝뚝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조건이 부족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싶어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날 오후 예비 남편을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번화가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그는 비싼 핸드드립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우리 아빠를 깎아내린 말은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저 무리한 예단 요구가 버겁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제 기대는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지훈아,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우아하고 격식을 따지는 분이라 그래.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는 저를 타이르듯 말하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지. 나 직장 탄탄하지. 네가 시집 와서 고생할 일은 없잖아. 시작할 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엄마도 기분 좋게 널 며느리로 맡아주시지. 네가 좀 맞춰드려. 넌 착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정하게 포장된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너보다 낫다는 뼛속 깊은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그의 핸드폰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알림창의 글자는 무심코 시선을 던진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XX은행, 김땡진 고객님, 신용대출 이자 2개월 연체 안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YY카드, 리볼빙 결제대금 미납 안내, 내일까지 미납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며 늘 여유를 부리던 집안의 아들입니다. 본인 입으로 연봉이 얼마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이자 연체에 카드 리볼빙 미납이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설마 나한테 그동안 다 거짓말을 한 건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혼수며 예단을 요구한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태연하게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따져먹고 싶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을 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기어이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으로 거울 앞을 서성이셨습니다. 10년도 훌쩍 넘은 소매 끝이 반질반질하게 다른 낡은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맸다 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한 손에는 지난번 정성스레 닦아두었던 그 낡고 다 까진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그 가방은 진짜 두고 가시면 안 돼? 오늘 같은 날 굳이 그걸 왜? 제가 속이 타서 한마디 하자 아버지는 가방끈을 더 꽉 쥐시며 개구쟁이처럼 웃으셨습니다. 허허, 아니라니까. 오늘 아빠가 우리 딸 어깨에 날개 달아줄 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밥이나 맛있게 먹어. 알았지? 맑게 웃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오빠의 대출 문자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식 시집 보낸다며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낡은 트럭을 늘 세워두던 시장 주차장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장에는 제가 부른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오르신 아버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지만 택시 창밖을 내다보는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단비를 강요하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예비 남편의 핸드폰에 떠있던 시뻘건 연체 알림 문자, 그 두 가지 퍼즐이 머릿속에서 짜맞춰질수록 오늘 열릴 상견례 자리가 축복이 아닌 끔찍한 악몽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 예감이 틀리기를, 그저 한때의 자금 사정일 뿐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 오만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택시가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기대를 철저히 부숴 놓으리란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으리으리한 기와지붕과 정갈하게 꾸며진 소나무 정원이 위압감을 주는 곳이었죠. 예약된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카펫과 무거운 원목 테이블이 저희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쓱 둘러보시더니 조금 긴장하신 듯 당신의 그 낡은 회색 양복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으실 때만큼은 손에 들고 오신 그 닦아진 가죽 서류 가방을 당신 옆 빈 의자에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것 같은 그 손길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을 무렵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하고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리며 예비 시어머니와 그 사람,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이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 그리고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들어오셨죠. 그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10년도 넘은 아버지의 철진한 양복깃, 그리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굵어지고 마디가 튀어나온 투박한 손, 마지막으로 아버지 옆 의자에 덩그러니 놓인 그 볼품없는 낡은 가방까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묘한 경멸과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되시나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하게 서서 고개만 까딱하며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아버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슬쩍 볼 뿐 자기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를 말리거나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그 사람의 핸드폰 화면에서 보았던 시뻘건 대출 연체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겉으로는 우아하고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빚에 쪼들려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곧이어 으리으리한 음식들이 코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고급 음식들이었지만 제 입에는 모두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교무하고 뼈있는 깎아내리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음식 입에는 좀 맞으세요? 이런 고급 한정식은 자주 못 드셔보셨을 텐데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저희야 뭐 주말마다 아들내미가 좋은 곳 모시고 다녀서 입맛만 까다로워졌지 뭡니까.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뒤적이던 시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쥐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기분 나쁜 내색 없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예, 참 정갈하고 맛있네요. 사돈댁 덕분에 제 입이 호강합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기고만장해지셨는지 아예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끝났고 남은 인생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듣자 하니 사돈어른께서는 아직도 그 농수산물 시장인가? 거기서 트럭 몰고 집 나르신다고 들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 고된 막노동을 하실 건지. 나중에 몸이라도 덜컥 상하시면 그 병원비며 수발은 다 우리 지은이 몫이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수발이라니요.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새벽잇을 맞으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탁을 얻고 당신 아들 대출금 이자나 갚고 그런 소리 하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꽉 쥐고 있는 제 두 손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굳은 얼굴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나요? 번듯한 직장에, 외모 훤칠해, 집안 화목해, 솔직히 말하면 중매시장에 내놓으면 열쇠 3개는 기본으로 받아올 애인데 지은이가 워낙 참하고 우리 아들한테 잘한다니까 제가 특별히 양보해서 허락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악받긴 하지만 며느리가 착해서 그냥 걷어주기로 한 거죠 뭐. 호호호. 걷어준다는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를 위축시켜서 결혼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흔들겠다는 아주 치졸하고 악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제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이런 허영덩어리들에게 발밑에 먼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막 입술을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은아, 이 갈비찜 참 연하고 맛있다. 너도 한 점 먹어봐라. 아버지가 제 밥그릇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큼직하게 떼어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무시와 멸시가 난무하는 이 식탁 위에서 아버지만은 마치 다른 세상에 계신 분처럼 여유롭고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하시며 식사가 중간중간 끊길 때마다 당신 옆 빈 의자에 모셔둔 그 낡은 서류 가방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툭툭 가볍게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그 가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거대한 힘이 아버지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칠 듯이 속이 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좋은 날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셔야 하는 건지, 바보같이 왜 저런 막말을 듣고도 그저 웃고만 계시는 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바다가 가장 고요한 법이라는 것을요. 빈 그릇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쌉싸름한 수정과가 담긴 찻잔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올 것이 왔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혼수와 신혼집, 돈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제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에 손잡이를 쥔 채 빙그레 웃으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반격을 품에 안은 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잣을 띄운 시원한 수정과와 정갈하게 깎은 과일이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수정과 그릇에 맺힌 물방울처럼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하얀 냅킨으로 이깔을 우아하게 닦아내더니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하고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마치 재판장의 망치처럼 제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 식사도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으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지나 제 옆에 앉으신 아버지의 낡은 양복 어깨 너머에 꽂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애들 둘만 좋다고 덜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집안이 결합하는 건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안 되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신혼집을 지금 지은이가 모아둔 돈에 맞춰서 경기도 외곽 쪽 작은 빌라 전세로 알아보겠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분명 그 사람과 제가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분명 그 사람과 제가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 그쪽에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저는 혼수와 살림살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자를 잘못해서 묶인 돈이 좀 있다며 당장 큰 돈을 빼기 어렵다고 했고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알뜰하게 모아둔 돈 1억 원에 대출을 조금 보태서 작게 시작하자고 양보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말에 고맙다며 동의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디 빌라 새방에서 신혼을 시작할 애입니까? 번듯한 명함도 알고 다니는데 회사 동료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동네에 살라고 합니까? 신혼집은 적어도 서울 시내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가야죠. 저희 쪽에서 혼수며 예단 다 눈 감아줄 테니까 신혼집 전세금은 지은이 쪽에서 책임지고 맞춰오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합니다. 숨이 탁 막혔습니다. 혼수며 예단을 눈 감아주다니요? 불과 며칠 전 전화로 친척들 체면을 운운하며 빚을 내서라도 예단을 해오라고 압박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내 30평대 아파트 전세라니 아무리 못해도 수억 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에 곁에 앉은 예비 신랑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은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성광처럼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신용대출 이자 연체, 리볼빙 미납. 그 사람의 핸드폰 화면에서 보았던 그 시뻘건 경고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투자가 묶여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쟁이였던 겁니다. 번듯한 대기업 명함 뒤에 숨어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돈 문제로 여유롭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빚의 규모까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저를 아니 평생 시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신 우리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쥐어짜내 자기 아들의 번듯한 겁대기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이미 상의를 끝낸 부분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시작하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오빠도 저랑 그렇게 합의했는데 제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부담스럽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가짜 미소가 순식간에 거치고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싸늘한 경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참, 이래서 사람들이 수준 맞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아버님은 평생 시장 통해서 트럭 몰고 번 돈 다 어디다 쓰셨어요? 하나뿐인 딸년 시집 보내는데 그깟 대출 좀 받는 게 뭐 대수라고 애 기를 팍팍 죽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넘어 가만히 앉아 계신 아버지를 향해 대놓고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고집에 젖은 거지 사돈네랑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마시며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처럼 노후 짱짱하게 준비해서 골프나 치러 다니는 집안이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깟 돈 좀 빌려서라도 해와야지. 그 정도 성의도 없이 덜렁 못 많아서 우리 아들 덕보고 살겠다는 심보입니까 지금? 격이 다르다. 그 세 글자가 허공을 갈라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내 아버지. 나를 위해 그 좁고 추운 운전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굳은 살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오신 내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모자에게 속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이 쏟아지는 동안 곁에 있던 그 사람은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결혼에 대한 한 줌의 미련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래, 다 엎어버리자. 저 인간 빚쟁이인 거 여기서 다 까발리고 당장 끝내버리자. 저는 탁 소리가 나게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 저 오만방자한 여자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묵직한 것이 제 손을 꾹 눌렀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돌덩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커다란 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덮어주시더니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아라, 아빠가 알아서 하마.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막말과 멸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와 예비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한쪽으로 쓱 올려 아주 느릿하고 여유롭게 씩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허허, 격이 다르다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낮고 묵직한 웃음소리에 미친 듯이 쏟아지던 시어머니의 폭언이 순간 뚝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여유로운 웃음소리만이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굽히며 살아오셨을 거라 착각했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당황스러움으로 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거대한 산 같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으시더니 당신 옆 의자에 조용하게 모셔두었던 그 다 까진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로 조심스레 끌어당기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도록 아득한 침묵이 상견례장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여유롭게 터뜨린 웃음소리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한 시장 상인이라면 응당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며 천박하게 소리를 질러야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일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평온한 반응이 돌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제 말이 우스우신가요? 사돈어른,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아닙니다. 우스워서 웃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위에 올려둔 그 낡고 다 까진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장치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조용한 한정식 방 안에 낡은 쇳덩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사람은 아버지가 대체 저 볼품없는 가방에서 무엇을 꺼내려는 건지 의아한 눈빛으로 숨을 죽인 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방 안에서 아주 두툼하고 무거운 대형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법무사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에서 여러 장의 빳빳한 종이뭉치를 꺼내어 시어머니가 앉은 자리 바로 앞 테이블 위로 쓱 밀어주셨습니다. 방금 사돈댁께서 하신 말씀 100번 지당하십니다. 결혼은 격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지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서류의 첫 장을 톡톡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바닥에서 트럭이나 몰며 흙먼지 마시고 산 건 맞습니다만 그저 입에 풀칠만 하려고 땀 흘린 건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상가도 사고 땅도 샀지요. 그 서류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홀린 듯이 테이블 위로 놓인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종이에 닿는 순간 거만하게 치켜 올려졌던 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선명하게 찍힌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 대지 위에 세워진 5층짜리 알짜 상가 건물의 주소와 소유 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인 박지윤 앞으로 이미 절반 이상 증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윤이 저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외동딸입니다. 혹여나 나중에 시집가서 돈 때문에 남편 눈치 보고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제가 오래전부터 증여세 다 내고 준비해둔 제 딸아이의 몫입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이 서류들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우리 딸 기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왔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키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화려하게 칠해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진주 목걸이를 건 목줄기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서류에 적힌 상가 주소와 소유 지분 그리고 박지훈이라는 세 글자를 번갈아 보며 현실을 부정하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은 낡은 양복을 입은 사돈을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던 그녀의 오만함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슴속을 뻥 뚫어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맞습니다. 격이 다르면 결혼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격 떨어지는 빈 껍데기 집안에는 우리 딸 못 줍니다. 겉보기에만 번듯하고 속은 허세뿐인 집에 내 귀한 딸, 이 귀한 재산 통째로 밀어넣을 뻔했으니 오늘 이 상견례가 저한테는 1,000원이나 다름없네요. 빈 껍데기라니요, 사돈어른. 그게 무슨 섭섭한... 시어머니가 사색이 든 얼굴로 더듬거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떨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제가 마침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무리해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금 해오라고 하신 진짜 이유
오빠 돈 사정 감추고 그 집 체면 세우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옆에서 넋을 잃고 서류만 바라보던 그 사람의 고개가 휙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빠, 너 나한테 노후 완벽하다. 돈 묶여있다 거짓말했지? 며칠 전에 네 핸드폰에 우연히 뜬 신용대출 이자 연체 문자, 카드 리볼빙 미납 문자. 나 봤어.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빚에 쫓기면서 남의 귀한 딸 혼수 핑계로 뜯어먹으려고 해? 제 서늘한 폭로에 시어머니는 이번엔 자기 아들을 향해 경악에 찬 시선을 던졌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야? 네가 무슨 빚이 있어? 시어머니조차 아들의 빚 규모를 정확히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팔목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오해야. 내가 주식하다가 잠깐 물려서 그래. 진짜야. 아버님, 지훈이가 뭔가 잘못 본 겁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말실수하신 거 제가 다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이거 놔.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오해라는 게 우리 아빠 평생 고생한 삶을 격떨어진다고 무시한 거야? 너희 같은 사기꾼 집안의 내 청춘, 우리 아빠 피땀 흘린 돈 단 한 푼도 못 줘. 파혼이야.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를 천천히 접어 다시 그 낡은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으시고는 잠금장치를 단호하게 찰칵 닫으셨습니다. 가자 지훈아. 더 이상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저희가 뒤돌아 방문을 열고 나설 때였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한 번만 앉아서 다시 얘기 좀 해요. 아휴, 내가 미쳤어.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날아간 수십억 원대의 강남 건물과 완벽하게 해결될 줄 알았던 아들의 빚더미가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닥에 엎어진 자기 엄마를 부축하지도 못한 채 멀어지는 저희를 향해 지훈아 하고 찌질하게 이름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당당하게 한정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 차갑고 시원한 밤 공기가 꽉 막혔던 제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아빠한테 그런 험한 소리나 듣게 하고. 길가에 서서 엉엉 우는 제 등을 아버지는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 바보야. 아빠는 오늘 내 평생에 제일 속 시원한 날인데 우리 지은이 똥차 피하게 해줘서 조상님께 절이라도 해야겠다. 아버지의 그 너털 웃음에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택시를 잡아 시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낡은 파란색 트럭 앞으로 걸어가셨고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갈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아버지,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운전대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빚쟁이 모자에게서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사과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눈이 멀었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심지어 집 앞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애원까지 참으로 구질구질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화 기록과 문자를 모두 캡처해둔 뒤 미련 없이 관계의 끈을 잘라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뒤로 빚에 눌려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비참한 꼴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뿐이니까요. 이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품이나 입에 발린 허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묵묵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오만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그로 인해 지켜낸 가족은 그 어떤 부자들의 허영보다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고요. 저는 지금 낡은 트럭 대신 예쁜 소형차를 뽑아 아버지와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다니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뻥 뚫리셨다면 잊지 마시고 공감과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